방송 정한숙.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어머니의 구수한 전라도 단가였다. 그랬단가 가셨단가 눈물나 어쩐단가. 모든 말끝에 단가가 붙으면 비로소 안심이 되고 천하의 몹쓸 인간도 그만큼의 곡절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었다. 나이 들어 따라 부르고 싶던 위대한 단가는 아직도 못 만났다. 언제나 온단가 오긴 온단가. 영영 안 오면 어쩐단가. 그래도 괜찮다. 어머니와 같은 지극한 아들이 저 남녘 끝에서 저 대륙 끝까지 냉이 뿌리나 쓴박이 마냥 끈질기게 살아 오늘도 서로를 따뜻히 껴안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외로워 말자. 먼저 송경동 시인 우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투쟁 중이신 거리의 투사이십니다. 1967년 전남 벌교에서 출생하셨고요. 2001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2010년 청상병 시문학상, 2011년 신동엽 창작상, 2016년 고산 문학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상금 3천만 원이라는 미당 서정주 문학상 수상을 거절하셨습니다. 이후로 미당 서정주 문학상은 사라졌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예술상 대통령상도 거부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연도입니다. 2022년 9월 바로 엊그저께 조태일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집에는 꿀잠,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면서 128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시대의 돈높개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 시대의 돈높개인 우리들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그런 염원으로 송경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시인의 그 거룩한 언어로, 뜨거운 언어로 우리가 유한을 받으면서 어쩌면 이 자리는 원평직강소가 여러분과 그리고 송경동 선생님을 모시고 여는 시국선언의 자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스는 송경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거리의 시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길거리에서 신앙송을 제일 많이 하는 시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릇이 돼서 늘 서서 마이크를 잡거나 등등 얘기를 하는 게 편해서요. 앉아서 하는 게 약간 낯설긴 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모셔주셔서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 이 집을 128년 전이라고 했죠. 128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내줬던 동록계 선생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 백정이셨다고 하는데 그 동학농민군의 일원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싸우다가 또 집강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소중한 자기의 자리를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의 어떤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내주신 그분의 소중함이 살아서 지금까지 128년 후인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아주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의 어떤 동학농민군의 후예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중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런저런 사회와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너무 아름다운 노래 불러주셔서 저도 잠깐 꿈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8년 전에 척양척의 보국안민 그리고 신분제 폐지 등등을 외치면서 싸웠던 그 갑오농민군, 동학농민군 그리고 특히나 이 원평 집강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어떤 환호를 지르셨을 그분들 근처 어떤 우금치 전투 등 싸움 과정에서 쓰러져야 했던 수많은 원혼들이 계실 건데요. 좀 전에 노래 들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요. 아마 오늘도 여기 원평 하늘 어느 곳인가를 떠돌고 계실 동학농민군의 원혼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도 저희처럼 잘한다 하면서 큰 박수를 치시는 것 같다는 이런 한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였죠.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를 이 자리에 이 소중한 자리에 부른 까닭이 뭘까 생각했더니 그 당시 128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동학농민군들의 외침과 바람 중에서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저도 동학농민군의 후예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소중한 자리에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정신과 역사를 잊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세워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불러주신 마음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어떻게 좀 열어볼까 얘기를 해볼까 생각했는데요. 문득 떠오른 시인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파블로 네루다 시인을 알게 된 것은 한국의 시인 중에서는 김남주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아시죠? 예. 흔히 알려지기로 난민전이라는 사건에 함께 연루돼서 한 9년여 가까이 감옥 생활도 하셨던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시인, 혁명시인, 민족시인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광주 5.18 묘역에 묻혀 계시죠.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셔서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번역 시집을 내신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은 전남대 영문과 출신이셨는데 이런 사회운동 하시다 감옥에 가셔서
거기에서 독학으로 감옥에서 스페인어, 뭐 불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번역을 했던 몇 편의 시 중에 시들을 묶어서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번역 시집을 내줬는데요. 거기에 파블로 네루다라는 칠레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김남주 선생님께 시와 역사, 삶에 대해서 좀 배웠던 터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도 찾아보게 됐는데요. 세계적인 시인이죠. 근데 한국에는 그냥 사랑과 연애의 시인으로 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시집 중에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시집 중에 하나일 건데요. 그게 파블로 네루다의 20편의 사랑 노래와 한 편의 절망 노래라는 이 사랑과 연애의 어떤 시편들이죠. 네루다의 거의 첫 시집입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썼던 시인데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한국에도 주로 그런 사랑의 시인 네루다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영화로도 들어와 있기도 하죠. 네루다 우편배달부라는 이런 세계적인 영화도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네루다는 그런 사랑의 시로도 유명해졌지만 혁명의 시인이었던 거죠. 칠레에서. 그 칠레에도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무슨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부 독재자, 이승만은 아니지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부 독재자들이 있었던 뭐 이런 사회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나중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산맥을 넘어서 망명해서 수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나중에 좀 민주화가 돼서야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던 시인이고요. 그래서 칠레 최고의 민족 시인이자 뭐 혁명 시인이고 사랑받는 국민 시인이죠. 근데 네루다는 더 나아가서 남미 대륙의 시인이 됐습니다. 어떤 연고냐면 아시듯이 중남미 지금 뭐 미국까지를 포함해서 이쪽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콜럼버스의 발견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기록으로는 발견이지만 실제 거기에도 실제 살던 수많은 원주민들이 그 대륙에 있었던 거죠. 근데 기록을 보니까 근 300년 동안에 중남미에서 그 원래 있던 인디안 원주민들 등이 죽은 숫자가 살해당한 숫자가 근 1억 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민화 시켰던 게 중남미 남미 대륙 전체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긴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역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엔 다 혼혈이 돼버리고 뭐 등등 했는데 그 역사를 남미 대륙에 묻혀진 그리고 피맺힌 역사를 발굴해서 그리고 조사해서 그걸 역사의 전면으로 세운 게 파블로 네루다였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시집이기도 한데 모든 이들의 노래인가 그럴 겁니다. 그 장편 서사시예요. 그래서 남미 대륙 전체에 있었던 그 역사의 뿌리, 그런 어떤 학살의 역사, 왜곡의 역사를
파블로 네루다가 그 장편 서사시로 15,000행짜리인가 되는 이런 시로 그걸 형상화해 내죠. 그래서 남미 대륙 전체가 사랑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남미 역사의 시인이 된 게 파블로 네루다이기도 하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군부 독재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나중에 피노체트 군부 독재가 일어나는 과정에 또 죽게 되죠. 저희 한국으로 보면 사실은 이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파블로 네루다 생각이 더 났는데요. 파블로 네루다가 그렇게 남미 대륙에 숨겨지고 묻혀진 역사적 어떤 사실들, 정체성들, 뿌리들을 캐내는 위대한 시적 작업을 그 대서사시로 해냈다면 사실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역사의 진정한 뿌리이자 근본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동학 농민 운동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 역사를 또 저희 사회에서도 대서사시로 예, 동학 농민 전쟁의 어떤 실상을 드러낸 시인이 또 계시죠? 누구시죠? 예, 신동엽 시인의 금강입니다. 그게 신동엽 선생의 금강이라는 대서사시로 동학 농민운동의 어떤 이 역사들을 다시 캐내 주신 거죠. 뭐 이런저런 까닭 때문에 이제 파블로 네루다 생각이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파블로 네루다가 주로 거리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송을 하면 뒤에서 그 군부 총을 든 군부가 총구를 겨누고 지켜보고 있기도 했다고 하고요. 거기 이제 광산 노동자들이 있는 곳들에 가서 그런 신발조차 없이 간신히 아랫도리만 가리고 시커멓게 탄 그 광부들 앞에서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따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파블로 네루다가 그 광산 노동자들 앞에서 그리고 저 군대가 뒤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속에서 몇 시간이고 시낭송들을 하면서 그 어떤 자기 시대의 아픔과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저는 주로 시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시를 쓰지 않습니다. 제 시의 기준이 누구든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시가 무엇인지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시를 읽거나 듣고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를 쓰고 있어서요. 그냥 이야기처럼 들어주실 수 있는 시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긴 시들이긴 한데요. 제가 살아왔던 삶이 담긴 그리고 그 현장들에서 제가 어떤 꿈이나 생각을 가졌는지를 담은 시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살고 이런 삶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한 3편 정도 낭송 드리면서 그 시에 얽힌 저의 얘기 들려드리는 걸로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신앙송 하기 전에 저 굉장히 반가운 버시자 동지를 만나게 되긴 했는데요. 다른 분들도 다 있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좀 어떤 문학을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 구로공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노동문학, 민중문학 아니면 사회참여문학이라는 걸 좀 배워보고 싶다 해서 구로공단에 가서 마침 그곳에 있었던 구로 노동자문학회라는 데서 활동을 한 20여 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문학회가 있던 건물에 또 그 지역에 주로 이제 작은 소공장 노동자들이나 등등 이런 노동자들을 모아서 또 어렵게 민주노조 운동을 하던 남부금속이라는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거기 거의 초대위원장님 아니셨나 해서 저희 위아래층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 남부금속 초대위원장 하셨던 권태정 동지가 지금 김제에 내려와서 또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오셔서 저 근 한 20년 만에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시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요. 96쪽입니다. 잊지 못할 6번의 행갈이라는 시입니다. 잊지 못할 6번의 행갈에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아닌 내가 국가로부터 6번씩이나 행가리를 받아보았으니 원 없다. 저 새끼 연행해!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이전 반대 투쟁 때 정경 8명이 머리가 박처럼 깨진 나를 관처럼 올려들고 대추리 논길을 쏜살같이 내달렸지. 쿨렁이는 물침대 위에 눈 듯 황홀하던 순간 푸른 하늘을 떠가는 구름 같았지. 잡았다! 용산 철거민 학살 진상규명 투쟁 때 네 번째 떴다방 가투 장소였던 당산역 뒷길 중무장한 체포조 6명이 나를 들고 독일 병정들처럼 절도 있게 뛰었지. 컨베이어 벨트에라도 올라탄 듯 부드러운 느낌이 좋았지. 닭장차 문 앞에서 쫓아온 동지들과 경찰 간에 내 사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능지처참 당하던 순간만 뺀다면 조용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체포조가 보쌈하던 나를 메고 기름전자 문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공장 안에서 대기 중이던 닭장차에 인계했지. 이런 속전속결 정광석화의 행가래가 있을 수 있다니 탐복했지. 기습적으로 공장 앞에 막루를 쌓고 경찰과 구사대와 용역 깡패들과 시위대가 회오리처럼 얽혀 싸우던 때
연행을 피해서 격돌 현장 바깥에 있었지만 봐주지 않았지. 멈춰! 멈추라고. 멈출 인간들이 아니었지.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점거 이틀째 밤 11시경 의사당 문이 모두 열리며 특공 경찰과 국회 경비대가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지. 내 발로 갈 테니 내려놓으라 했지만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였지. 숨겨둔 커터칼로 동맥을 그을까 말까 순간 고민하느라 색다른 행가래의 기분을 충분히 만끽할 수 없었지. 제 앞에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추모행진 후미를 따르다 보신각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대호를 틀고 경찰과 몇 시간째 대치하던 때 방송차 지붕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있던 나는 수십 겹 경찰벽에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었지. 진압조가 올라와 밀쳐 던진 나를 아래에서 토스받아 럭비 선수들처럼 뛰던 경찰들. 이렇게 니들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야 했던 곳은 여기가 아니라 세월호였다고 악을 쓰던 밤. 수중엔 유치장 가면 읽으려고 놓은 쌍용차 해고자를 보집. 그의 슬픔과 기쁨 한 권뿐이었지. 이젠 나가시죠? 2015년 유성기업 한강호 열사투쟁 때 다시 들어간 신한국당 원내대표실이었지. 함께 들어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국회 경위들에게 꼬리 잘려 혼자 들어갔지. 혼자라도 기세 등등 삿대질하며 한참을 싸우던 시간, 표독스럽던 당대표 여비서가 어느 순간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지. 당신 방금 내 몸에 손댔지? 성희롱이야. 다들 봤지요? 예,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CCTV 확인해. 없는데요? 국회 경위들이 비서를 따라서 비릿하게 웃고 있었지. 아, 이렇게 정치라는 거짓이 조작되는구나. 전의를 상실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벼워진 내 몸을 들기에 국회 경위 6은 너무 많았지. 좀 전에 저희 최고훈 선생님께서 살아온 얘기를 주로 좀 얘기를 해봐라고 했는데 후회하실 거예요. 제 살아온 얘기입니다. 잊지 못할 6번의 행가래. 어느 때는 한번 기록해 두고 싶더라고요. 행가래 쳐지듯이 경찰들에게 들려서 연행했던 6번의 기억만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시인가 궁금하신가요? 혹시 궁금하시더라도 대한민국 문단의 이 기준 등등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 썼더니 작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상이라고 대통령상이랍니다. 뭐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긴 하던데 뭐 수천만 원 돈도 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예술상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뭐 한 1분도 생각 안 해보고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진정한 동학농민군의 후예처럼 거리와 광장에서 민중들 지금도 핍박받는 민중들 노동자들 편에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나만 혼자 잘나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인이 돼서 대통령상 받으러 청와대 들어가고 이런 시인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사실 1분도 안 돼서 죄송한데 저는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하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소개 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당 서정주 문학상 중앙일보가 제정해서 했던 제일 문학 시 부문 문학상 중에서는 제일 큰 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앙일보가 하니까요. 뭐 예심 본심 거쳐서 심사위원만 해도 한 20명씩 되고요. 수십 명을 토너멘트식으로 1차 예심, 2차 예심, 3차 예심 해가지고 이제 상주는 한 거예요. 그때 상금이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것도 왜 이런 시를 쓰는 시인한테 그런 상을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겠다고 받아볼 의향이 있냐고 전했는데 그것도 단 1분도 고민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상을 거절했던 건 미당 서정주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서정시인으로 위대한 시를 많이 남긴 시인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이 대한민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수많은 지사들, 열사들, 투사들은 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친일을 했던 시인의 늘 기리는 시상을 저는 받을 수가 없다. 더더욱 그건 어려서 그리고 제국주의가 서정주의 말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끝내 승리해서 영원히 이 한반도는 그 뭐 무슨 식민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라면 모르지만 나중에 어찌됐든 해방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던 때 1980년 광주에서 5.18 학살을 일으키면서 전두환이라는 별 2개짜리 장군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이 헌정 유린을 한 거잖아요. 그 광주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어떤 이런 피가 마르기도 전에 전두환한테 충성했던 시인이죠. 그 당시 상당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 권력이었음에도 굳이 본인이 안 그래도 되는데 전두환 정권에 부욕하면서 나아가서 탄신 송시라는 것도 써줘요. 그러니 생일 축하시까지 써서 바칩니다. 서정주가. 그리고 전두환의 호였던 일해 하나의 태양밖에 없다. 뭐 아주 엄청나요. 그 생일 축하시로 썼던 그 시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시를 써서 주고 일해라는 호를 써서 바치고 그랬던 시인입니다. 그런 시인의 시상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시인의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고 5.18 광주 민중항쟁 이런 걸 피로 물들인 이런 학살자를 옹호하고 이랬던 시인을 공식 언론사엔 어찌됐든 중앙일보가
기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거부했습니다. 예. 그걸 제가 꼭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리 거절하고 나서 제가 제 개인 페이북에 몇 자 썼어요. 오늘 전화가 왔다. 중앙일보라면서 미당 서정주 문학상을 받아보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 해주고 나는 안 받겠다고 거절했다. 이 짧게 제 페이북에 그냥 하나 남겨놨어요. 근데 상금은 좀 아깝고 그냥 소주나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써놓고 말았어요.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퍼다 날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이 보고는 그걸 제 그 페이북 글을 인용해서 엄청 언론들이 그걸 미당 서정주 문학상 거부 사실에 대해서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담이 됐는지 중앙일보가 그 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앙일보사가 거기하고 황순원 문학상 2개를 운영했는데 2개 다 내려버리긴 했습니다. 그러니 좀 과격하지만 또 그 나름의 어떤 시적 역할은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 좀 따뜻한 얘기를 다루는 시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이렇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들도 또 필요한가 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 한 편 낭송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전 좀 오래된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 후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가 좀 담겨 있는 시 한 편 낭송 드리고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 시인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시입니다.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하면서는 한진 노동자들이 조남호 회장과 교섭할 때 자신들 정리해고 철회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에 앞서 우선 해고된 1,500여 명의 비정규직과 조남호 회장에 의해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 고용되어 있다는 비정규 노동자 2만여 명의 권리를 교섭 의제로 삼아주었으면 했다. 처지가 같은 노동자들끼리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것, 그게 온당한 노동자들의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 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3권 개혁에 대항해 을들의 국민투표 운동을 할 때는 정부를 참칭해 대통령 선거 전국 투표수만큼 1만 4천 개소의 노동자 시민 투표소를 조직해보자 했다. 황당했는지 별반 얘기들이 없었다. 벗들과 함께 3천 개소 넘게 만들어 본 듯하다. 그해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뇌사 상태에 빠지며 공안정국이 서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나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을 할 때 꿈은 2011년 세계 자본의 중심인 뉴욕 월가에서 1%의 금융 자본주의에 맞선 99%의 저항 운동을 외쳤던 주코티 공원 텐트촌을 상상하며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와대 앞 도로까지 분노한 사람들의 텐트로 덮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 했다. 이 겨울에 누가 여름용 텐트를 짊어지고 나오냐. 명백한 불법 농성을 박근혜가 가만두겠냐. 하지만 나처럼 꿈꾸기와 전복을 좋아하는 소수의 벗들이 있어 배낭을 메고 나갈 수 있었다. 야심찼던 퇴진단지 택지 분양에 실패하고 이순신 동상 아래에 세운 모델하우스 텐트촌에 만족해야 했지만 광장 상설무대, 촛불기원탑, 광장극장 블랙텐트, 궁핍현대미술광장, 광장신문, 광장토론회, 마을회관, 마을진료소, 새마음 애국 퇴근회, 자율청소봉사단 등을 둔 작은 꼬미는 만들어 본 듯하다. 그때마다 그렇잖아도 바쁘고 일 많은데 꿈꾸는 소리 좀 그만하라는 질책과 비웃음을 듣곤 했지만 뭐 사는 게 별거 있는가. 이제와 무슨 권력이나 부나 명성 얻을 것도 없고 뒤늦게 철든이들 따라 무슨 욕심 차리는 것도 추해. 나는 계속 꿈꾸는 소리나 하다 저 거리에서 자빠지겠네.
아름다운 노래 같은 시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완전 무슨 깡패 같은 시만 들려드리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울리죠. 이런 아름다운 음악과 깡패 같은 시와. 예.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시는 또 그래도 근래 있었던 뭐 투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는데 저한테 또 따라 붙어 다니는 이름 하나가 희망버스 기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희망버스를 들어보신 분은 계신가요? 예. 201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회 연대 운동인데요. 또 비교하자면 그런 현대판 동학농민군 같은 운동이었을 겁니다. 2011년도에 부산에 있는 제일 오래된 한진중공업, 과거 대한조선공사라는 국가에서 만들었던 기간산업이었죠.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던 김진숙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85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까닭은 이제 그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상당수를 정리해고 하려고 했었죠. 그 당시에 조나모 한진 회장이 이미 필리핀 이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리핀 수빅에 비정규직 2만 명 다국적 노동자들로 2만 명으로 채운 수빅 조선소를 이미 만들어 놓고 부산의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다 시킨 다음에 폐쇄해서 거기에 뭘 지으면 돈이 되겠어요? 아파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한진은 한진건설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한진중공업 안에 자회사로 한진건설이 또 있어요. 그러려고 이제 정리해고 하려고 하니 거기에 저항해서 김진숙 씨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했고 그게 단지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미 한국 사회에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런 노선이 일반화되면서 수백만 명의 우리 이웃들이 사실은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뭐 그게 은행권이든 어디든 공공부문이든 일반 사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많은 정리해고로 광풍이 밀어닥쳤죠. 그러니 정리해고 안 당하려면 뭘 받았어야 했어요? 좋은 말로 희망퇴직, 명예퇴직. 그걸 받던가 정리해고 당하던가 거의 반강제적인 해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건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 평범한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를 바라보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받아오는 임금 그거에 기대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연대운동으로 희망버스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런 뜻에 동참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그해 2011년도 내내 부산으로 달려갔죠. 6차례나 부산으로 갔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전국에서 보통 근 200대 버스들이 전국에서 부산 한진중공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운동의 유례가 없다고 해서 사실 대한민국 언론보다 전 세계 언론이 더 주목했던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들이 나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신자유주의라는 전 세계 질서가 보편화되는 속에서 어떤 사회에서도 이런 저항 운동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버스 타고 그 먼 곳까지 연대를 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운동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상당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기도 했던 운동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운동의 결과로 조남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국회에 불려가서 국회 청문회 2번 불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는 전국 생방송으로 보통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한다고 전국 생방송 안 되잖아요. 그때 전국 생방송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 게 재벌 총수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선출된 권력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이라는 현대판 신인 돈이라는 이 쩐줄을 가지고 있으니 무서울 게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 자리에 재벌 총수가 실제 출석한 건 그게 14년 만에 처음이었었던 일입니다. 조남호가 끌려 나온 거예요. 그게 희망버스의 힘이었고 결국엔 309일 만에 조남호와 그 당시 정부 이명박 정부였죠. 이명박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 그래서 전원 복직됐고요. 그 한진융업에서 희망버스 운동을 통해서 전원 복직이 됐던 게 근 20여 년 한국 사회 구조조정 정의회고가 들어와서 이 모든 싸움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다 밀렸어요. 저항은 하게 되죠. 뭐 노동운동을 알아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몇십 년 있던 직장 자르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다 저항은 하게 됩니다. 저항했는데 다 졌죠. 노동자 민중들이 다 져서 밀려나왔는데 한진중업에서 처음으로 그걸 막은 그런 운동이긴 했습니다. 그때 어쩌다 보니 그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전체 집행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은 이후로는 희망버스 기획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살아온 얘기로 얘기됐던 박근혜 정부 노동삼권 개혁에 대항한 을들의 국민투표 이 운동도 참 열심히는 해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으면 2014년도에 핵심적으로 박근혜 정부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죠. 노동삼권 개혁.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적게, 그리고 비정규직은 더 많이. 이 세 가지 기조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노동삼권을 개혁을 해내야 가능한 거예요. 최소한 대한민국은 법치사회라고 얘기하니까 법에 근거 없이 그렇게 밀어붙이기 힘드니까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적게, 그리고 비정규직은 더 많이. 이걸 노동삼권 개혁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는 게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고 목표였죠. 그 외에 이제 그걸 위해서는 수많은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과 목소리들을 짓눌러야 됐던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추진을 못했죠. 그러다 그 해에 좀 잠잠해지고 나니까 2015년도에 이걸 다시 이제 전면화 시키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떤 식이든 이건 더 큰 세월호 참사다. 세월호 참사에서 죽어가셔야 했던 304명의 안타까운 죽음들 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노동삼권 개혁이 돼서 사회가 그리 가면은 그렇잖아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1위로 지금 근 15년 이상 달리고 있는 1순위로 달리고 있는 이 지표가 뭐예요? 자살률이잖아요. 한국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 다 생계형 비관 자살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목숨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건 사실은 말은 생계 비관, 개인적인 생계 비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과 구조, 분배 구조 등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타살이자 학살의 다름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자살공화국이라 해서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회인데 그게 통과되면 어떻겠나 해서 그거 막겠다고 이제 나선 거고요. 그 당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고, 근데 민주노총 총파업 딱 하루잖아요. 전국의 노동자들 모아서 딱 하루인데 그것도 잘 직결이 안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도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런 사회연대 운동에 잘 안 나서면서 쉽지 않아요. 실질적 총파업이라는 게 잘 안 되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민중운동 그리고 사회운동들은 이 민중총궐기라는 걸 제안하고 그해 연말에 전국의 노동자 민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동삼권 계약 등에 저항의 날을 갖자. 그게 민중총궐기의 날이었어요. 그걸 준비하겠다고 했고, 근데 그건 보니까 다 조직된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뭐 농민회라도 아니면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도 하다못해 어디 생협회원으로라도 조직돼 있는 사람들만 참여 가능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이 노동삼권 계약에 대해서 자기 운명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사전에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냐 해서 그때 어쩌다 보니 이 을들의 국민투표 운동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공동상황실장 이런 거 맡아서 또 한 3개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전국 투표소 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 13,000개소밖에 안 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몇만 개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3,000개소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집강소가 원평 집강소가 그때 이 전남 지역, 전남 남북 지역에만 53개 집강소를 두겠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하여간 전국 130여 개소라는 게 뭐 적당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면 우리도 하겠다 해서 제안한 게 1만 개의 투표소 운동으로 제가 제안하긴 했습니다. 1만 개의 투표소 운동하자 해서 민중투표소 그래서 무슨 카페든 도서관이든 생협이든 이 수많은 곳에 실제 기표소를 만들었습니다. 청계천 시장, 청계천 상가 돌면서 저희가 조립식으로 전국에 다 보내줘야 되니까 이 기표소가 그런 모양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선거 개표소와 같은 조립식 개표소, 그리고 투표용지 등등 또 찍는 것 다 기본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해서 맞춰서 이제 1만 개의 투표소 운동을 제안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로 들었던 얘기가 이 시집의 제목이었던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였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안 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밀어붙여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에 적었듯이 3,000개소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해 2차 민중총궐기가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2차 민중총궐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 민중투표소 운동 1만 개의 을들의 국민투표소를 전국화시킨다. 이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1만 개 돌파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너무나 소중했던 백남기 농민, 보성 농민의 회원이셨던 백남기 농민께서 박근혜 물대포에 이제 쓰러지셔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폭력 정권, 공안 탄압 정권, 분쇄 투쟁으로 이 기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운동의 기조가. 그러면서 이제 내리게는 됐습니다. 한가하게 투표소 운동하고 있을 수 없다. 박근혜랑 직접 붙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을들의 국민투표는 이제 접긴 중간에 접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했었던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2016년 또 가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중앙일보에서 처음 이게 날짜도 기억합니다. 10월 23일이에요.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국정농단 안에 이런저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박근혜랑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놔둘 수 없다. 뭔가 하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작은 규모였지만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을 저와 함께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동지들이 제안해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26일부터 3일 뒤죠. 태블릿 PC 나오고 3일 뒤부터 그걸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박근혜 하야하라. 이걸 제안해서 그 퇴진 문화제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말에 촛불이 거대해진 거죠. 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대해지고 범국민 대책이 이런 걸 만들어서 갈 건데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저와 친구들은 논의를 해서 이럴 때 우리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광장이 열려야 된다. 광장만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다. 여의도 국회 박근혜 퇴진 못 시키고 안 시킨다. 그리고 다른 그러면 한국 사회 정치 세력이라는 게 유일하게 야당이라고 폼잡고 있던 여의도 정당들밖에 없는데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거기 힘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 안 오고 못 온다. 그러면 뭐가 박근혜 퇴진 운동을 이끌고 갈 수 있겠냐? 그건 광장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안 됐죠. 그래서 광장으로 나가자. 그리고 광장을 열자.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광장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없어져 있어서 우리는 광장이라는 개념,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연대가 그런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광장 운동을 펼치자. 그러려면 우리 먼저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딱 열흘 만이에요. 태블릿 PC 10월 23일 날 JTBC 방영되고 26일부터 작은 퇴진 집회 제안해서 하다가 11월 3일 그러니 딱 열흘 만에 저와 저희 친구들은 배낭 메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캠핑촌, 겨울 캠핑촌인데 이름이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이었습니다. 별 할 얘기도 없었고요. 딱 모토는 그거였습니다. 박근혜가 방 빼기 전까지는 우리도 안 들어가. 이런 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해야 돼서 저희 박근혜 퇴진 단지 택지 분양 사업도 오고 그랬어요. 입주자들 모집하고. 근데 그 입주자 모집 사업은 좀 꽝이긴 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이 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몇 킬로 안 되거든요. 1.5킬로인가 밖에 안 됩니다. 거기까지를 다 이 분노한 사람들의 텐트촌으로 다 덮어버리자. 그럼 박근혜 퇴진 시킬 수 있다. 이런 제안이어서 막 죽어라고 입주자 모집하고 분양한다, 값싸게 해준다 했는데 입주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박근혜 퇴진 운동이 주말 집회, 주말 대규모 집회로 딱 이제 약간 정형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진짜 여름 텐트 메고 와서 그 광장에서 텐트 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광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있었던 건 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건 자랑해도 되죠. 네. 제가 그해 11월 3일 날 캠핑촌 제안하고 광화문 광장에 배낭 메고 뛰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캠핑촌 해단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넉 달 20일이었습니다. 전 넉 달 20일 동안에 그 광장에서 그 겨울이었죠. 한겨울을 통과한 겁니다. 저희가 3월 20일 날인가 2016년 11월 3일 날 캠핑촌 돌입해가지고 2017년 3월 20 며칠인가 해단식하고 빠졌어요. 다 청소해주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난 20일 있는 동안 저 그때 집에 딱 한 5번인가 들어갔나요? 5번도 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한다 그래서 한 번 갔습니다. 그때 고3이었고 대학 입시 앞두고 있었거든요. 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졸업식 날은 한번 가줘야 되지 않냐 얘기해서 졸업식 날 한번 갔고 도저히 안 돼서 빨래하러 2번 들어갔다 왔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고 전 광장에서 살았어요. 어찌됐든 영광스럽게 그때 그 캠핑촌 촌장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생 실제 했던 거니까요. 제가 뭐 어찌됐든 촌장을 맡고 있으니까 비우면 안 되잖아요. 저라도 다른 동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도 저는 지켜야 됐고 그래서 그 광장에서 제가 무슨 시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그 광장에 있으면서 시라고는 딱 2편 써봤습니다. 한 편은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이 시집에도 실려 있는데 정원 스님이라는 분이 촛불항쟁 과정에 분신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열린 시민공원 앞에서. 근데 그걸 크게 이 사회 문제화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 시집에 그 추모시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한 편을 그 추모시를 넣어놨는데요. 참 가슴 아팠어요. 뭐냐면 이게 분신하면 보통은 열사투쟁 막 격해지고 이러는 건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2016년 촛불항쟁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평화항쟁이 돼버린 거잖아요. 평화적인 그 단 한 명의 사람도 사실은 죽지 않고 정권을 퇴진시킨 참 기가 막힌 혁명의 과정이긴 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역사를 봐도 살아있는 권력인 그것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은 거의 다 무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다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거나 격돌이 일어나거나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도 퇴진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평화적인 기조인데 정원 스님 분신으로 해서 이걸 모두를 바꿔가지고 뭔가 투쟁 국면 막 이런 식으로 가기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조용하니 예를 갖춰서 보내드리는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원 스님도 저희 캠핑촌 촌민이었어요. 그래서 전 더 각별하게 했고 나중엔 정원 스님 분향소는 그래서 퇴진 행동 전체 차원에선 안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퇴진 그 퇴진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전국 시민사회가 다 모인 그 범국민 대책 행동을 퇴진 행동이라고 했는데 퇴진 행동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원 스님 돌아가신 분신한 정원 스님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예를 갖추거나 이런 건 안 하고 못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정원 스님 그 분향소를 저희 캠핑촌에 사구제 때까지 두기는 했던 좀 가슴 아픈 그런 과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여간 그 캠핑촌 그럼 캠핑촌 하자고 또 제안했을 때도 또 제가 들었던 소리가 뭐겠어요?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누가 나오겠냐. 박근혜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불법 농성이거든요. 광화문 광장 거기에 이순신 장군상 그 뒤에 세종대왕상이 있는 그 공간은 집회 시위 허가가 안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들어가서 텐트 치고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바로 잡아가면 됩니다. 이런데 그거 바로 잡혀가면 그게 뭐라고 해서 약간 그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꿈꾸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기억들을 담아서 나라도 좀 기억해놓고 써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에 한번 담아봤고는 근데 나는 왜 그래 자꾸 꿈꾸는 소리 나오고 자빠진 걸까 그런 반성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뭘까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최소한 나는 좀 더 나아가는 어떤 사회를 얘기했던 거지 그런 운동의 결과로 어떤 명예나 부나 이제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세상이 수상해서 세상은 금세 변하진 않잖아요. 천천히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 이 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제 나름의 결단의 시기도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여러 수많은 이제 투쟁인들 사회운동 이런 걸 거쳐왔는데 이 이후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또 이 글로까지 써두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이 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저도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적당히 뭔 자리나 뭐나 뭐 등등 주겠다고 하면 이제 받아서 살고 싶고 대한민국 예술상 이런 거 다시 주겠다면 얼른 받고 뭐 이렇게 살고 싶기도 해요. 조금은 넉넉하게도 이제 살아보고 싶고 근데 이렇게 글로 써서 발표해 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잡벅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잡벅의 시인데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살아온 지난 길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그게 좀 약간은 현실이라고는 동떨어진 꿈꾸는 얘기더라도 계속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야 되는 어떤 세상에 대한 꿈 얘기를 해주고 근데 당연히 그 꿈은 현실의 관습이나 제도나 구조나 세력들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아직 그게 실현되기까지는 한참의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아마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이런 길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그런 살아온 삶이나 내가 배웠던 걸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저 거리에서 계속 꿈꾸는 소리 나다 자빠져야 되겠네. 이게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어떤 시의 길, 어떤 삶의 길 아닐까 해서 좀 무서운 마음을 가지면서 썼던 시기 납니다. 이렇게 내가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꿈꾸는 소리 안 오고 이제 현실적인 소리 나오고 저 거리는 안 나가고 이제 어디 좋은 공간이나 그런 사람들의 관계나 쫓아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잠깐은 좀 무섭다는 생각도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뭐 글이 썼던 시기엔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낭송 드리고 제 얘기 시간은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를 이 시집의 제목으로 삼아 볼까 생각도 했던 시예요. 그 제목은 영풍문고 앞 정봉준 시에게입니다. 이게 이제 촛불항쟁 끝나고 그 후 그러니 가장 최근인 거죠. 제가 사회운동 이런 과정 돌아다니면서는 근데 어느 날 촛불항쟁도 다 끝나고 등등 했는데 저는 이제 먹고 살 생계는 힘들고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찌 뭐 살아볼 방도라도 마련해 볼까 누군가를 만나서 국밥 한 그릇 말아 먹고 헤어져서 낮술 한 잔 먹고 날씨는 오죽 더웠어요. 오늘 낮날씨처럼 뜨거운 날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헤어져서 만나기로 했던 분 헤어지고 혼자 그 종로 거리를 터벅터벅 막
술은 올라가서 낮술을 먹어놓으니 가는데 뭐 못 보던 상이 하나 영풍문고 앞쪽 지나는데 뭐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야 하고, 보통 아시듯이 서울 시내 빌딩들은 다 앞에 조각품 하나씩 세워야 돼요. 그게 건축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 건물주들이 뭐 문화예술적 소양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닌가 아시죠? 건축법에 하나씩은 세우게 돼 있어요. 큰 빌딩 어느 정도 규모 이상짜리는 앞에 조경 일부, 그리고 그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 그 상을 하나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전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의례적으로 뭐 세워놓은. 근데 가다 보니까 형상이 좀 예기치 않아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근데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 동지들도 많지만 미학적으로도 전 썩 그리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리 봤더니 세상에 정봉준 상이에요. 촛불항쟁 끝나고 난 다음엔가 그 행가에 처음으로 이 정봉준 장군을 기리는 이 동상 하나가 그 영풍문고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때까지 120 몇 년이 걸린 거죠. 전국 어디 나가면 뭐 관광지들이나 뭐 어디 답사지들 많잖아요. 누구의 고택이니 누구의 저택이니 무슨 상이니 많지만 웬일인지.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혁명운동 기리는 이 전국 각지에 이런 소중한 뭐 진지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때 처음 서울에 입성을 120 몇 년 만에 정봉준 장군이 입성한 거더라고요. 근데 뭐 표지 조그맣게 붙여놓고 그냥 덜러덩 뭐 동상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가 정봉준 장군이 갇혔던 그 감옥소 있던 자리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앉혀드린 걸로 했다는데요. 우연히 그걸 마주친 거예요. 근데 마침 근처에 이제 가로수 그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술이 올라서 너무 날씨도 덥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 여기 잠깐 앉아서 쉬었다 나가자 해서 진짜 주사라고죠. 술 먹고 막 주저리 막 신세 한탄 오고 등등 하는 그걸 제가 혼자 그 정봉준 상 보면서 주저리 주사를 부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시로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외롭게 앉아있는 정봉준 장군을 다시 현실리로 좀 불러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썼던 시입니다. 좀 길긴 한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영풍문과 정봉준 씨에게 124년 만에 세상 나들이인가요?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가보년 동지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혼자 와서 섭섭하겠군요. 종일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발밑으로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종로 내거리가 어리둥절하겠군요. 종일 앉아 있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휴대폰이나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속하겠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당신의 사후가 궁금하시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앉아있는 감옥 자리에서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온 다음 날 일본 헌병들에게
교수형을 당했죠. 당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내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우리 가슴에도 피눈물이 흐른다며 녹두 장군 당신을 잊지 못했죠. 청일전쟁에 이기고 조선왕조를 받고 갑오 농민군마저 물리친 일본군의 오랜 식민 지배가 있었죠. 척양척의 제세구민 보국 안민의 길은 그 후로도 참 어둡고 길었죠. 식민 지배 35년 이후 다시 신탁 통치 3년, 한국 전쟁 3년, 그리고 이어진 군부 독재 30년, 휴전협정 70년 후 그 긴 암흑과 야만의 시절을 어찌다 말하겠어요. 당신의 소망이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은 아니지만 모든 인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 국가는 세웠죠. 하지만 허울 뿐 조병관만큼이나 악독한 탐과 놀이와 부호들은 여전히 엄징되지 않았죠. 외와 미에 부역한 자들 역시 엄징되기는커녕 호의호식 권문세가로 떵떵거리며 살죠. 유림과 양반들 역시 징벌되기는커녕 여전히 곡학아세하는 지식인 전문가가 되어 나라 곳간 주변을 살찐 쥐처럼 어슬렁거리며 자자손손 번성하며 살죠. 불쌍한 건 여전히 가난한 우리들 뿐이죠. 경자 유전요 꿈같은 소리죠. 토지는 여전히 분작되지 않죠. 천석군, 만석군도 이제 명함 내밀기 힘들죠. 전체 인구 4,871만 명 중 70.3%인 3,475만 명이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죠. 상위 1%가 전체 소유주의 56%,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죠. 시중에 금괴는 없어서 못 사고 몇 년 사이 뛴 땅값만 2,000조라더군요. 여전히 불쌍한 건 가진 것 없는 우리들 뿐이죠. 노비 문서는 불태워졌냐고요? 그럼 뭐 하나요? 근로개혁사라는 신종 문서에 묶인 개, 돼지 노동자가 2,200만 명이군요. 계약서라도 쓸 수 있으면 다행. 2년마다 잘려 새 주인 찾아다녀야 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이 1,100만 명이군요. 여전히 칠반천인으로 차별받는 이가 수두룩한 계급사회죠. 안색이 안 좋군요. 124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좋은 얘기를 못 해줘 미안하군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하나요? 목마른가요?
몽둥이에 맞아 꺾인 다리가 아직도 아픈가요? 안티프라민이라도 하나 사다 드릴까요? 여긴 물도 사 먹어야 하는 세상이죠. 여전히 돈이 최고인 세상이죠. 화난 거냐고요? 아니에요. 나도 생계에 목매어 누군가를 찾아 나온 길이었죠. 길 건너 낙원산과 뒤편 싼 국밥집에서 밥 한 덩이 꾹꾹 눌러 담고 낮술 한 병 걸쳤더니 늦여름 햇살이 따갑군요. 당신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혼자 중얼거리고 있자니 심심하군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몇 년만 일찍오지 그랬나요? 잠시 이 거리가 가보년 황토연처럼 인민들의 함성으로 붐비던 때가 있었죠. 현대판 여왕이 되려 했던 한 얼간이를 쫓아내려 나왔죠. 저희들만의 궁정에서 새로운 독재 권력을 꿈꾸던 고관 대작들과 정경유착 독점 재벌들을 몰아내려 나왔죠. 온갖 특권과 부정과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려 나왔죠. 124년 전 당신의 농민군은 일본군을 앞세운 조정군에게 우금치 나루에서 모두 사륙당했지만 2016년 촛불 시민군의 거대한 들불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군대는 다시 인민을 향한 쿠데타를 준비했지만 거리로 쏟아진 1700만의 빛과 함성에 놀라 작성해둔 계엄 포고문만 만지작거렸죠. 전국의 농민들이 정봉준 투쟁단 깃발 아래 트랙터와 소를 몰고 올라와 장관이었죠. 그때 당신이 이곳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아쉽네요. 그러나 이제 모두 지난 일, 촛불혁명이 요구한 폐정개혁 100대 과제는 다시 저들의 또 다른 패권과 내로남불의 기득권과 특권, 나태와 모멸과 협잡과 직무유기 속에 빠져 형체도 없군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촛불정부 왕조명만 바뀌고 사회는 바뀌지 않는군요. 사색 당파는 끊이지 않고 계급사회는 여전하군요. 빌어먹을 다시 죽서서 개줬군요. 다른 꿈을 꾼다는 건 여전히 뼛속 바닥까지 쓸쓸하고 외로운 일이었군요. 나도 이젠 그만 가봐야겠어요. 갈 곳이나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새파랗게 젊은 놈이 대낮부터 술에나 절어 있는 건 생산적 복지와 근로의 의무만이 선의 전부인 이 땅에선 아무래도 부끄러운 일이어서요. 그래요. 힘들더라도 꿈은 잃지 않을게요. 124년 만에 당신이 자신의 목을 베어 피를 뿌려달라 했던 이곳 종로 내거리로 다시 돌아오듯 되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있을 거라 믿어볼게요. 그리웠었는데 만나서 반가웠어요. 당신이라도 만나 주절거리다 보니 기운이 나는군요. 앞으로도 긴 세월 사람들이
당신을 무심히 지나쳐 가더라도 가로수잎들이 또 무심히 피었다 지고 모두가 돌아간 밤길 비나 눈 내리는 어두운 새벽이더라도 너무 외로워하지 말길 바래요. 어쩌면 역사는 나이테 한 줄도 남기지 않고 쉼없이 흘러가는 저 한강물처럼 유구한 것. 다시 만날 때는 이렇게 혼자 돌아와 앉아있지 말고 가보령 곰나루에 이름 없이 펄럭이던 그 많던 벗들과 함께 오시길 바래요. 당신은 그들과 함께 서 있을 때 빛나요. 정말 갈게요. 늦기 전에 무슨 일자리라도 찾아봐야죠. 언젠간 나도 당신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날이 오겠죠. 무명 배우시면 그만. 근사하게 청동옷 같은 걸 입고 있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 시 써두고 어디에서 한 번쯤 낭송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 긴 시기에 더해서 민폐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낭송을 못 해봤는데 사실은 이 생각지도 않게 원평 집강소에서 저 같은 이 길거리 시인을 불러 주신다 그래서 또 여기가 그 동학 혁명의 어떤 집강소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는 여기가 꼬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 근대 혁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근대 혁명의 어떤 중심과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고 해서 오늘은 꼭 이 자리에서 이 영풍문고 앞에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정봉준 장군의 시를 한번 읽어드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로 제 이야기는 좀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된다고 박기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술, 시로서 시인의 언어로 우리가 오늘 그런 시국 선언과 같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참 잘났구나. 한 소절씩 같이 하며 즐겁게 놀아보세요. 옛날 동독대가 꿈을 꾸던 세상, 평등한 세상에 우리 함께 논다. 원평 집강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